박근혜 탄핵과 함께 물러나야 할, 없애버려야 할 그 박정희의 유산을 생각해 보는 것을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필리버스터를 저도 지난 2월에 해서 참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필리버스터 식의 얘기를 또 다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버스터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국회 전체가 아주 거대한 중계탑이 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들의 중계 소가 설치가 되고 큰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소위 요새 말하는 대로 공동 정범인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밝혀야 될 일이겠고, 그리고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낸 탄핵 소추의 초안을 보면 이제 곧 제출이 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1조부터 위반을 해서 10조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생명권조차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탄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형사적인 범죄, 헌법적인 범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뇌물죄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21세기를 사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이 20세기가 아니고 19세기가 아니고 21세기를 한참 지나가서 2016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치권의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 비참한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이게 정말 개인적인 사태냐,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의 일탈 행위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절대로 개인의 일탈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건전했더라면, 정치가 건전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을까? 경제가 건전했더라면 지금 1,080억의 이 되는 그런 거대한 뇌물을 박근혜 최순실이 만들었다는 재단에다가 내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결같이 부인하지만 이거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도 반복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권력기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이런 권력을 비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은폐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김기춘 씨나
우병우 씨 같은 사람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모독하고 출석조차 하지 않고 나와서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지경이 지금 한국의 좌표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어마어마한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런 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다른 박근혜, 그 다음 또 다른 박근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은 고통받고 세월호처럼 죽고 이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이 잘못된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정치 체제, 이거 언제 배태가 된 것이냐? 결국 여전히 박정희의 유물이 남아있는 것이다. 재벌이 잘못된 체제, 이것도 생각해보면 재벌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시대부터 만들어지고 박정희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정희의 자식입니다. 중앙정보부 이거를 언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라고 부르지만 중앙정보부의 역사를 보면 이게 1961년 5월 20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20일 날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그 다음 달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중앙정보부 법을 제정했는데 그때는 국회가 해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이 군사집단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국정원이야말로 박정희의 직계 자식입니다.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책임을 민주당도 져야 하고, 또 우리 촛불의 민심, 촛불의 에너지를 박근혜 타도를 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몰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이하게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박정희의 그림자, 박정희의 유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박정희가 남긴 유물의 제일 첫 번째는 그 박정희 씨의 자제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아드님이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드님 문제가 아니고 따님이 문제입니다. 근데 따님이 혼자 문제가 아니고 따님의 친구, 친구의 언니, 친구의 친구, 친구의 아빠, 친구의 조카, 친구의 남편, 친구의 남친이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씨의 자제분들이 그리고 그 교우관계에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배태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게 된 것입니다. 탄핵해야죠. 그리고 처벌해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박정희가 남긴 그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 기반입니다. 박정희가 남긴 그림자, 박정희가 남긴 정치적 기반,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의 뿌리는 박정희가 만든 김종필과 만들었죠. 민주공화당입니다. 이 민주공화당이라는 이 당에 대해서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1961년에 저는 그 당시의 명칭으로 국민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을 때 저는 나이가 27살이었고 막 결혼을 해서 집들이를 하고 있는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집들이를 2번 하고 못했습니다. 집들이가 중단됐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 어린 시절과 청춘 시절 그 긴 시절 우리는 민주공화당과 중앙정부의 지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에 단 하루도 밝은 날이 없었습니다. 늘 공포 속에 무언가에 짓눌리는 그런 우울함 속에서 청춘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저희 시대는 박정희에게 청춘을 빼앗긴 세대입니다. 그 민주공화당이 죽지 않고 민주정의당이 되고 신한국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주변에는 별의별 잡스러운 단체가 기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버이답지 않은 어버이연합과 전혀 군인답지 않으면서 군복 입고 다니는 단체.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정말 진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공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의 후보였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박정희 대통령의 자제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물론 비밀 유지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박근혜 의원이었겠지만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은 엄청나게 새누리당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거 여왕이었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동적으로 박근혜를 그저 뽑은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뽑고 옹호하고 비호했습니다. 심지어는 허위사실까지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2012년, 2013년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했습니다. 그거에 아주 적극적으로 뛴 사람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2012년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사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선거의 판결은 희한하게 돼서 분명히 그 댓글 조작이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따위 이상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후보를 걸러낼 능력이 없는 당입니다. 국민을 서슴지 않고 속이는 당입니다. 서슴지 않고 정치 공작을 하는 지금 이석현 의원이 앞에 계십니다. 갑자기 저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랑 그런 그 정치 공작의 당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능력이 부족했고 무능했고 하는 점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당은 5년 전의 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5년 전 우리 당이 모자라고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것과는 전혀 별도로 새누리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 엄정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엉터리 후보를 내놓고 그 후보를 온갖 거짓과 공작과 비호와 옹호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런 정치 행위를 하는 당 한골 탈퇴하지 않으면 박정희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선이 좀 복잡해서 예, 조금 기다려야 되나 봐요. 저도 잠깐 쉬겠습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여기 힐러리 와 있습니다. 됐어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정의당 같이 여러 개의 정당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크게 바뀌고 좋은 보수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중소기업이 가져야 될 이윤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이 착취해 감으로써 대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대기업이 빡가게 커피점까지 내서 골목 상권까지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골목의 자영업자의 상권까지 침범을 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문제가 되고 오죽하면 우리 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의 권리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원식 의원이 이걸 맡아서 정말 그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했죠. 재벌이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일을 하고 또 공정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해가면서 그야말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밑에서 크는 나무들은 전혀 성장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관계에 이렇게 두면 안 되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4대 재벌이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들어내는 그런 부가가치의 절반을 점유하는 지경에 이르고 삼성 혼자서 16%가 넘는 그런 그 점유율을 가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재벌의 영향력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재벌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재벌이 지은 차를 타고 재벌이 지은 길을 걸어 다녀야 하고 재벌이 만든 빵을 먹어야 하고 재벌이 만든 커피를 먹어야 하고 재벌이 만든 영화를 봐야 되고
재벌이 만든 영화관에 가야지 되고 재벌이 만든 TV를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력 있고 R&D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상품도 만들어내고 고용도 만들어내고 좋은 직장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과 유리되지 않는 그런 규칙을 지키는 국제규격에 맞는 국제 기준에 맞는 그런 대기업이 되도록 변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국민 경제에서 독점적 지위를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벌이 흡착하고 있다면 재벌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재벌의 체제 그것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재벌은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기업 고용은 40%라고 하는데 한국의 대기업 고용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많은 고용을 하청한 채 넘깁니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 고용을 하죠.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이윤이 적어지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피고용 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전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중에서 기업의 몫은 점점 커지고 가게로 가는 몫은 점점 줄어들고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더 경제활동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결국 이것이 빈곤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원혜영 의원님 재판받고 싶은데 빈곤의 원인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 이게 왜 양극화의 원인이 되느냐. 양극화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양극화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의 몫이 커지고 가게의 몫이 점점 줄어드는 이 현상이 빈곤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점점 더 경제가 대기업 위주가 되고 그 대기업에 붙어있는 몇몇의 고위직 인사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돈을 이 재벌 기업들이 정경유착에는 서슴지 않고 돈을 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 체제는 공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유층들은 지금 회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제 말씀을 조금 간략간략하게 빨리 진행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재벌한테 돈을 좀 받아서 이거 선부터 고쳐야 될까 봐요. 그래서 이 저잘난 멋에 살게 된 이 재벌과 부유층들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말을 나와서 이 전 국민을 분노에 들끓게 하고 지금도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개돼지를 자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부자 부모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재벌 체제는 종식돼야 됩니다. 재벌이 현대적인 대기업, 국제 기준에 맞는 대기업, 국민 경제와 다시 결합이 되는 대기업, 그렇게 변화되고 이것이 박정희의 유산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 우리나라 의정사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과 정치가 직접 관여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총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석 분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탄핵 정국도 생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의석 분포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사태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는 왜 하게 됐느냐? 태방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테러 방지법 때문에 태방법을 막기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으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것이 필리버스터였습니다. 필리가 끝나자 태방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태방법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되고 그것 때문에 총선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태방법은 국가정보원이 강화법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 5월 20일 중앙정보부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6월 10일, 20일 후네요. 6월 10일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중앙정보부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핵심적인 기관이었고, 왜냐하면 군부 통치를 계속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자기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 탄압정치의 중심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는 공포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던 박정희가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은 것은 정말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총살을 당했지만 중앙정보부는 살아남았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로 81년 이름을 바꾸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1999년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기능도 바꿔서 새 출발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체제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앙정보부로 부활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리고 태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박정희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림자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국정원과 함께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리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들이 왜 조직에 충성을 해야 되나요?
검찰이 무슨 조폭입니까? 검찰이 충성해야 할 것은 조직이 아니고 국민인 것이죠. 국민에 충성해야 될 검사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똘똘 뭉친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도 반대, 공수처의 신설도 반대, 검찰에 대해서 어떤 손을 대는 것도 다 반대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검찰개혁의 가장 큰 그 개혁이 중수부 폐지였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중수부 폐지가 된 후에 정말 그 중수부의 힘이 줄어들었는지, 오히려 검찰 전체가 중수부가 되어버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독립하면 하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활치안을 지방경찰로 독립시키고 직선제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생활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생각은 아마 경찰의 구상 속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권력기관들이 박정희 시대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것, 이것이 박정희 시대의 긴 그림자의 정말 어둡고 음습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체제의 그림자가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밖에서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입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동아조선의 백지 광고 사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백지 광고 사건이란 광고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탄압을 해서 광고가 없는 빈칸을 그냥 두고 신문을 내는 그런 저항을 한 것인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종종 신문에서 기사 몇 개를 도려낸 그런 신문을 받아보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신문이 4면 정도의 정말 짤막한 신문이었는데 그게 경제력이 떨어져서이기도 했지만 정부가 신문을 많은 페이지 내지 못하도록 탄압을 한 것이죠. 4쪽짜리 신문을 했는데 가끔가다 그거를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은 검열을 해서 마치 끌로 파낸 것처럼 빈칸으로 남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광고 사태 기간 동안에 신문은 완전히 동아조선의 제호밖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그 신문을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아조선의 주인들은 배신했습니다. 기자들을 대량으로 해직시켰습니다. 197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동아조선은 철저히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조중동은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구가 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그런 잘못된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2009년 종편이 이런 보수 언론을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결국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 커다란 4개의 기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헤게모니적 지배도구가 된다면 권력기구는 억압적 지배기구의 역할을 하고 재벌은 물질적 기반을 주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바탕 위에 정치 권력 그리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죠. 통째로 썩어빠진 이 4개의 기둥 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생겨난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절대로 개인의 일탈로 혼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썩을 대로 썩은 박정희 체제의 기둥, 4개의 기둥 위에 일어난 썩은 지붕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썩은 부패물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된 당사자들을 처벌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박정희 어두운 그늘, 박정희의 음습한 체제, 박정희의 긴 꼬리, 박정희의 긴 그림자, 박정희 유산, 박정희 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재벌과 권력기관과 보수 언론 이 4가지 기둥을 헐어내는데 우리 모두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중간중간 이 선이 끊어져서 제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녹화를 할 때는 잘 편집을 해가지고 말이 통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다음 순서는 원혜영 의원님 그 순서인데요. 원래는 원혜영 의원님이 저보다 먼저 하시고 제가 그 다음으로 가기로 했는데 원 의원님도 탄압을 받으시는지 재판소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의원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